있는 기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걸 들을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저는 이분을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되게 속이 시원해집니다. 오늘도 빨간배 선생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인터뷰 하나증권 글로벌 투자 전략 분석실의 이재만 실장님 함께합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물론 이제 그 만 가려면 멀긴 했지만 우리가 이재만 실장님 부르면서 만을 네. 그렇게 부르짖었잖아요. 네. 내년에는 어떻게 만을 내년에 어떻게 S&P 500 만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S&P 500이나 코스피나 누가 먼저 만이라기보단 그냥 둘 다 만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네. 내년도에 S&P 500 전망이 이제 뭐 높은 데가 이제 밴드가 한 8,000선 네. 이 정도가 좀 있긴 하던데 네. 이재만 실장님 혹시 이제 뭐 약간 내적으로 생각하시는 숫자가 있으셨을까요? 전망 자료 2026년 거를 낼 때 네. S&P 500이 대략적으로 한 7,800포인트 정도가 고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정도까지는 지금의 유동성이라든가 이익에 대한 기대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면서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는 생각을 어느 정도 갖고는 있습니다. 물론 네. 내년이 무조건 다 올해보다 좋다는 건 아닐 수 있고 종목 선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진 시기는 맞기는 한데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 이익의 증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반을 해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7,800포인트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는 또 크리스마스도 있고 해가지고 약간 이제 월가도 놀러 갈 생각에 뒤숭숭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시장이 변동성이 있을지 아니면 약간 재미없는 시장이 될지 이제 옵션 만기 끝나고 나서 좀 심심한 시장이 될지 모르겠는데 최근 시장에 있어서 시장이 보시는 가장 큰 변화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최근에 있는 변화 중에 하나가 지난 5월부터 대략적으로 한 10월 정도까지 S&P 500이 대부분 다 대형주 중심의 좀 시장이었습니다. 대형주의 상승 이런 것들을 갖고 지수가 상승을 했는데 네. 최근에는 좀 달라진 구조 중에 하나가 꼭 대형주만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대형주 말고 다른 주식들에 대한 관심들 이런 것들이 좀 높아졌다는 특징들을 좀 갖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건 약간 매크로 환경의 변화도 어느 정도 기반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연준이 갖고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라든가 흔히 얘기하는 정부가 갖고 있는 재정 지출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내년 어쨌거나 실적 전망치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보다는 1월이 더 많은 변화가 있겠죠. 네.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쵸. 근데 아마 이익 추정치들의 변화 이런 것들이 종목들의 좀 변화를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에 대한 생각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지수를 S&P 500을 보실 때 대부분 다 S&P 500 지수라는 건 그림에서 나타나 있는 것처럼 굉장히 뻔하게 알고 있는 건 대부분 다 이제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엔비디아가 7%의 시가총액 비중, 뭐 그 밑에 있는 그 애플이 뭐 6.5% 이런 식의 비중을 갖고 있는데 이거 말고 S&P 500 지수를 보실 때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동일 가중 평균 지수라고 해서 S&P 500의 모든 기업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똑같이 0.2%인 거죠. 네. 그래서 미치는 영향도를 판단을 할 때 여기 보이시는 연한 회색선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S&P 500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죠. 네. 보시는 것처럼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S&P 500의 시가총액 가중 방식 자체의 그 지수가 여기 보이시는 동일 가중 지수보다 훨씬 더 월등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대형주 중심의 시장이었던 건데 최근 11월, 12월 달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보이시는 게 초록색 막대 그래프가 연한 회색선보다 더 높습니다. 네. 이 의미는 동일 가중 지수가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흔히 얘기하는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 그래서 꼭 S&P 500 안에서 시가총액의 대형주들 이런 쪽들이 상승했다라기보다 오히려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들이 더욱더 빠른 속도로 상승을 했다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종목 장세로의 변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익 추정치들의 변화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흔히 얘기하는 종목의 분산 형태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계절성이 있나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S&P 500의 동일 가중과 그 다음에 가중 평균이 다른 것은 주도주가 지금 살짝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재만 시장님이 그 전부터 나와서 주도주가 내년에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바뀔 것이다. 이것이 아주 유효한 건가요?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변화는 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특별하게 계절성이 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몇 번의 계절성 테스트를 해도 딱히
뚜렷하게 한 방향성이 나왔던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최근의 상황에 대한 변화를 주식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좀 해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주식시장의 변화 중에 하나를 보실 수 있는 데이터들이 미국의 약간 물가 데이터들이죠. 그러니까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네. 물론 갑론을박이 좀 있다는 건 그쵸. 알고는 있는데 미국의 물가를 구성하는 변수를 조금 생각을 해서 이제부터 약간 미국의 매크로 환경과 주식시장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선 그림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그림은 미국의 우선 먼저 임대료에 대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소득 증가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 그리고 고용 시장이 좋지 않다는 건 누구나 다 아시는 사실일 테고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연한 회색선이 미국의 진로우라는 기업이 발표하는 임대료 증가율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임대료가 미국에서 계속 좀 떨어지고 있고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임대료를 보면서 물가를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냐라는 부분은 왜 미국의 물가를 계산할 때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보고 있는 뭐 헤드라인 CPI, 코어 CPI는 모두 다 임대료라는 부분의 비중이 굉장히 높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주거비라는 비중 자체가 미국의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한 30에서 맥시멈 많으면 한 40% 정도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임대료에 대한 변화율 자체가 미국의 물가를 보실 때 굉장히 선행 지표로도 많이 활용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서 느끼실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 미국의 물가는 당분간 올라가기 쉽지 않다라는 걸 많이 보여주게 되는 데이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 역시 미국의 물가에 대한 변동성, 변화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국제 유가죠. 근데 유가가 최근에 WTI 기준으로 배럴당 60불을 깨고 한 50불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보는 전년 동월 대비 변화율이라는 YOY 변화율이 현재 21%까지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물가가 오르기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쉽지 않은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다 보니까 최근에 12월 FOMC 회의가 끝났고 FOMC 회의에서 발표를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내년에는 금리를 한 번 정도밖에 못 내릴 것 같다는 생각을 점도표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시장은 그거보다 더 많이 내릴 거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물가가 안 올라갈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그 흔히 얘기하는 기준금리 인하의 횟수를 내년 거를 바라볼 때 컨센서스가 한 2번 정도, 그러니까 상반기 중이긴 하겠습니다만 2번 정도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그림에 잠깐 기준금리의 추이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내년에도 연준은 금리를 한 2번 정도 더 내릴 것 같다는 생각. 근데 연준이 금리를 2번 정도 더 내릴 것 같다는 생각 말고도 유동성이 확장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게 여기 보이시는 진한 초록색. 즉 미국 정부의 최근에 정부 지출 증가율 이런 것들이 거의 보이시는 것처럼 약간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일 정도로 굉장히 크게 지출이 위축돼 있고 축소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자체가 굉장히 낮아져 있죠. 그래서 지지율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부 지출을 이제부터 좀 늘릴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서 유동성 확장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의 연방 정부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재정 지출의 증가를 통해서 흔히 얘기하는 정부 유동성 확장 효과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미국의 약간 대표적으로 좀 지금까지도 기대했던 변화긴 한데 내년에 상반기 정도까지 이 변화 자체가 좀 이어질 거라는 생각과 그 가시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대한 변화 또는 지수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배경 속에서 시장은 오를 일만 남았네요. 아무래도 유동성의 확장이라는 부분은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결과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형 데이터긴 합니다만 과거에도 연준이 흔히 얘기하는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동결하거나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연준이 발표한 정책 중에 하나가 단기 국채를 매입한다는 정책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네. 당연히 유동성 자체를 연준 중심으로 해서 확장시키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고 과거에도 충분히 이렇듯
올랐던 적이 있었으니까 데이터들을 잠깐 보시게 되면 과거에 연준이 흔히 얘기하는 금리를 인하하고 또는 동결하거나 이럴 때 보시는 것처럼 국채 매입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되면 S&P 500과 코스피가 갖는 월 평균 수익률은 그래도 한 1%대 정도는 됩니다. 근데 수익률 자체를 좀 보실 때 그러면 이런 국면에서 월간 최대 수익률은 어느 정도였을까를 보시게 되면 S&P 500이 거의 11% 가까이 기록을 했을 때가 있었고 코스피가 한 14% 정도 올랐을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빠질 때도 있습니다. 다 올라가는 것만은 아니니까. 네. 근데 빠질 때보다는 올라갈 때의 수익률이 더 크다는 의미 자체는 한 번쯤 유동성 확장 국면은 지수 베팅 가능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국면들.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얘기하는 S&P 500의 동일 가중 지수가 S&P 500 지수를 이겼다라는 건 11월과 12월의 모습입니다. 이제부터 좀 바뀔 수 있는 건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S&P 500의 시가총액 가중 방식 지수 자체가 조금 더 우월하게도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내비치는 하나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보시는 표를 보면 평균적으로는 미국이 좀 높은데 위아래 변동성은 국내장 코스피가 훨씬 더 큰. 예, 그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유동성의 확장 효과, 특히 외국인에 의한 영향력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는 항상 베타라는 것 자체가 위로 올라갈 때도 아래로 떨어질 때도 S&P 500보다 조금 더 높은 거는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것들의 변화를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 있어서 주도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주시고 계신데, 대기업, 그러니까 대형주 단에서는 지금 작년과 올해 또 주가 움직임도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데, 이전에도 한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끄는 장이 더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생각하셨던 것처럼 네. 결국 B2B라는 쪽에 AI가 머물 수는 없고 그게 B2C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프트웨어가 그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 같다는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역할론에 더불어서 요즘 최근에도 부각되고 있는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휴머노이드라든가 아마 이런 부분들이 B2C에 조금 더 적합한 기업들이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조금 주가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들을 갖고 있죠.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하면 엔비디아가 가장 우월하고 탁월했었습니다.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보다 주가 수익률이 더 높은 미국의 반도체 기업이 있죠. 그게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메타 같은 경우가 주가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던 미국의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미국의 메타는 솔직히 그렇게 주가 수익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한 13% 정도 연초 이후에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조금 월등히 더 높은 게 있죠. 보이시는 것처럼 알파벳 같은 경우가 주가 수익률이 올해 거의 60%대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모습들을 갖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드웨어, 반도체 쪽도 뭔가 기업이 변한 것 같고 소프트웨어 쪽도 뭔가 이렇게 기업이 변한 것 같고라는 생각. 이런 부분들을 하실 수 있는데 물론 개별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것과 시장에 접근하는 전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갖고 있는 약간 공통적인 변화의 특징들 아마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도 좀 주는 시사점 이런 것들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단순합니다. 별거는 아니고 저 엔비디아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 바뀐 이유, 메타가 알파벳으로 바뀐 이유가 어떤 걸까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선 되게 간단하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게 되면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좀 기억을 해보면 엔비디아의 매출 증가율이 몇 프로였을까가 여기 보이시는 지난 초록의 막대 그래프 보이시는 것처럼 작년은 올해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매출 증가율이 113%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죠. 네. 실제로 보게 되면. 그리고 혹시 내년 매출 증가율 전망치는 얼마일까 보시게 되면 65%입니다. 뭐 반토막이네. 낮다라는 표현이 좀 쓰기 어려울 만큼 높은 수준입니다. 절대값으로 보게 네. 되면. 근데 이 엔비디아가 가진 65%의 매출 증가율보다 더 높은 기업이 있죠. 여기 보이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올해 매출 증가율은 기대치가 48%지만 내년 전망치는 89%입니다. 물론 뭐 기저 효과 뭐 여러 가지를 따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굉장히 중요한 건 누구의 증가율이 더 높냐라는 게 주가를 누가 더 많이 끌어올리고 그게 누가 더 많이 상승할 거냐라는 걸 결정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 다 우리가 아는 하드웨어급 반도체 이런 쪽들은
그 매출 증가율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게 이번에 엔비디아가 마이크론으로 바뀌는 과정의 하나의 가장 중요한 설명적인 데이터 변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른쪽도 그림을 보시게 되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약간 다르죠. 매출에 대한 승부라기보다는 수익성에 대한 승부고 올해 메타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률이 41%입니다. 내년에 영업이익률이 낮지는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올해보다 좀 낮은 37% 정도로 기록할 거라고 보고 있고 대신 알파벳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물론 알파벳의 영업이익률 자체가 굉장히 크게 높아지진 않습니다만 38에서 39%로 다시 한번 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게 됩니다. 누가 더 매력적이냐라는 부분을 결정할 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결정할 수도 있는 부분들 그래서 알파벳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가 수익률이 올해 메타보다 알파벳이 상대적으로 끝으로 오면 올수록 훨씬 더 높아졌다는 특징들을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그 얼개를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알파벳이 지금 현재 금융시장에 참가하는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가 훨씬 더 높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들이 이렇게 간다면 이거의 밸류체인 상에 있는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이는 겁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밸류체인상에 있다고 하면 이들의 매출이 늘어날 때 우리나라가 가질 수 있는 수익성의 개선 그리고 매출 증가에 대한 개선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우리나라는 반도체라든가 하드웨어 쪽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더 강하죠. 네. 근데 앞서 잠깐 보여드렸던 메타나 알파벳 같은 경우는 매출 증가율로 승부를 하는 쪽이라기보다는 영업이익률, 즉 수익성으로 승부를 하는 쪽입니다. 아마 이런 쪽은 실제로 우리나라가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득을 보거나 네. 수혜를 입는 쪽은 조금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쪽. 그러니까 규모의 성장 쪽에서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으면 그 성장의 수혜를 많이 느낄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른쪽에 보이시는 수익성의 개선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밸류체인이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생각은 조금은 제한적이고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오셨는데 과거 1999년도에 있어서의 반도체 관련한 미국 기업들의 주가 차별화 현상이 왜 나타났는지 대표적인 기업들을 비교해 주셨는데 요거를 가지고 나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결국 이게 흔히 얘기하는 매출에 대한 변화 이런 네. 것들은 하드웨어 기업이나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다 중요하다는 중요하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지금만 매출이 중요하고 옛날에만 매출이 중요했고 과거와 현재는 단절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도주는 똑같이 변화의 모습들을 갖고 있다는 특징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데이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1999년에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입니다. 1999년 하게 되면 거의 미국의 IT 버블의 절정으로 가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다음에 반도체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됐던 시절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그 당시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주가가 1년 동안 거의 200% 가까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인텔이라는 기업도 그 당시에 같은 반도체 기업이었는데 보시게 되면 연간 주가 수익률 그 당시 40% 정도 오르는데 그치게 됩니다. 40%가 못 올랐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S&P 500의 테크 섹터의 주가 수익률이 평균 한 80% 정도 됐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여유에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이유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막대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1998년도에 매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99년도에 반전을 하게 되죠. 플러스로. 그래서 71%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인텔은 괜찮았습니다. 꾸준하게 좋았는데 매출 증가율이 98년도에 5% 그리고 99년도 들어서 12%다 보니까 절대적인 매출 증가율 값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높게 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저래봐야 기저효과지 않겠냐. 근데 주식시장은 기저효과를 정말로 좋아하긴 합니다. 어차피 98년도에 안 된 건 98년도에 이익 증가율이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안 된 거였고 99년도에 주가가 좋았던 건 그 안 좋음을 딛고 증가율 자체가 가장 높으니까 수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은 기저효과를 무시하고 그걸 폄하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주식시장은 기저효과를 더욱더 중화하고 그거를 주가에 굉장히 반영을 크게 한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실 수도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분명했습니다. 네. 근데 실장님 이 말씀은 이제 기저효과가 매우 중요한데 그 범주와 업종이 그래도 주도주 안에서의 기저효과죠. 아무래도 그래야지 폭발력이 더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저효과는 대부분 종목들에게 굉장히 주가 수익률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기저효과는 이익 증가율에 대한 기저효과라기보다는 오히려 저렇게 규모를 보실 수 있는 매출에 대한 기저효과가 굉장히 더 주가에는 폭발적으로 조금 더 반영될 수 있고 상승폭을 키울 수 있는 기폭제라는 생각을 좀 해보실 수도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장에서의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뭔가 깔때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그 폭발적인 이제 종목을 공개하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전에 앞서서 주식시장의 주도주의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자료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 반복에 있어서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될 뭐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그 주도주는 많은 형태의 변화를 갖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변하는 거죠. 네. 기업들이 변하고 그 시기에마다 굉장히 다르긴 한데 예를 들면 그 흔히 아까 보셨던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 기업들에서 우리가 약간 변화를 보고 흔히 얘기하는 중요하게 봤던 데이터가 영업이익률이었습니다. 메타와 그리고 알파벳이 가진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예전하고 똑같은 모습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제가 그림을 갖고 나온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입니다. 뭐 지금의 주도주라기보다는 1990년대 중후반 때 가장 주도주의 역할을 크게 했던 기업이기도 했겠죠. 근데 여기 보이시는 이 기업 마이크로소프트는 94년부터 99년까지 주가가 모두 다 올라간 기업입니다. 무려 네. 6년 연속 주가가 상승했던 그 당시 대표적인 주도 기업이죠. 근데 아까 보셨던 여기 반도체 이런 기업들 또는 하드웨어 기업들의 컨셉을 대입을 하게 되면 이 기업은 6년 동안 주가가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시는 진한 초록색 선이 보이실 텐데 이게 바로 매출 증가율입니다. 들쑥날쑥해요. 매출 증가율이 들쭉날쭉하죠. 네. 그리고 매출 증가율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96년이나 98년, 99년 이런 때 보시게 되면 매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다 더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근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때 제일 올라갔어요. 많이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뭐죠? 여기 보이시는 영업이익률입니다. 결국 소프트웨어니까. 매출이라는 건 어느 정도 늘다 보면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한계를 보이면서 매출 증가율이 더 높아지진 않았었는데 보이시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영업이익률이 계속 높아지게 됩니다. 95년도 영업이익률이 대략적으로 35%였고요. 이 기업은 99년도에 영업이익률은 50%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영업이익률은 높아지는 폭도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저렇게 꾸준함을 갖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데이터와 내용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저 마이크로소프트가 94년부터 99년까지 아주 잘 증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매출 증가율이 중요한 기업들은 그러면 뭐 하드웨어라고 약간은 하드웨어 쪽에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반도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하드웨어, 그리고 대체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업종은 대부분 또 하드웨어 쪽에 많이 속해 있는 업종들이 많죠. 네. 물론 좀 그거를 규정하고 정의하기 어려운 업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송 업종이 하드웨어인지 소프트웨어인지를 조금 구분하기 이렇게 약간 어려운 업종도 그렇죠. 있긴 있는데 굳이 나눈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하드웨어 쪽들은 대부분 다 매출 증가율에 대한 중요성이 높고 그리고 약간 소프트웨어 쪽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저런 영업이익률, 수익성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트는 지금보다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이 90년대 후반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실장님이 보셨을 때는 그건 도대체 지금 몇 년도랑 비슷한 겁니까? 지금 모든- 95년에서 6년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6년, 7년 여기 겁니까?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네네. 이미 약간 IT라는 그 사이클도 이미 중후반은 좀 어느 정도까지 지나가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게 초입 단계는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네. 중후반 정도는 지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대신 중후반이 지나서 이게 끝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은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AI가 반도체 다음으로 진화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조금 더 그 이후의 모습들 이런 것들은 결정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우리가 시대를 나눠서 90년대 중반에서 후반은 IT 사이클이었고 그리고 이 이후에 2003년부터 또 2007년까지는 투자의 사이클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의 사이클은 소비의 사이클이기도 했고요. 네. 한 번씩 사이클은 이렇게 조금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형태들이기 때문에 좀 일시적으로 단절되는 현상 이런 것들이 주가를 좀 끌어내린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사이클의 변화가 또 다른 주도주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좀 중요한 의미를 주는 부분에 대한 변화인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을 탑 10으로 준비해 주셨어요. 주도주의 역사가 반복이 되는데 부문별로 탑 10 기업들을 한번 선별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말씀드렸던 부분별이라고 하게 되면 네. 이게 매출하고 순이익하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가장 상위권에 있는 기업들은 누굴까라는 생각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보시면 아마 내년에 기업들 이런 것들을 선별하실 때 가장 조금 유효하게 보실 수 있는 좋습니다.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제일 왼쪽 끝에 보이시는 열은 매출 증가율 상위 기업들입니다. 기업을 보시게 되면 매출 증가율의 전망치 기준은 내년 전망치를 기준으로 했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아시는 것처럼 내년에 매출 증가율 1위 기업은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브로드컴 이런 기업들이 여기에 선점을 좀 하게 됩니다. 약간 기업별로 보게 되면 좀 이렇게 반도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지션을 갖고 있고요. 밑에 보이시는 팔란티어라든가 엠너빈이라든가 AMD, 클라우드 스트라이커 같은 기업들도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보시는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가 의외로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굉장히 높은 이익 증가율을 그 매출 증가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좀 이런 것들을 바라보시는 관점들 이게 매출 증가율 쪽들을 보실 때 한번 좀 활용해 보실 수 있는 기업들이 될 것 같고요. 중간에 보이시는 두 번째 열에 나와 있는 기업들은 내년에 미국에서 순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업입니다. 물론 매출 증가율하고 어느 정도 순이익 증가율은 연결성이 있죠. 그래서 순이익 증가율 가장 높은 기업으로 꼽히는 것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밑에 보시는 인텔이라든가 GE버너와라든가 AMD 이런 기업들도 엔비디아 이런 기업까지 엠너빈 이런 기업까지 여기에 서게 됩니다. 약간 왼쪽에 보이셨던 열하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열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겹치죠. 이거는 매출 증가율 자체가 순이익 증가율을 끌어올리는 이 영향력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실 때 비슷하게 쓰는 형태인데 여기 보이시는 테슬라 같은 경우가 네. 의외로 순이익 증가율이 높습니다. 이게 바로 기저효과가 굉장히 높은 기업의 특징이라고 하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제일 끝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는 영업이익률 쪽이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께 높아지게 되면서 사상 최고치 수준과 그리고 상위 기업들 보시게 되면 미국은 여기서 엠너빈이라는 기업이 그러게요. 모두 다 여기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높게 꼽히는 기업이고 그리고 미국은 비자라든가 마스터카드와 같은 기업들 약간 어떻게 보게 되면 약간 핀테크하고도 좀 결합이 될 수 있는 이런 컨셉들의 카드 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다는 특징을 또 갖고도 있습니다. 에브비라든가 맥도날드 이런 기업들도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일라이 릴리, 알파벳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기업으로 꼽히게 됩니다. 여기 이 보시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올해 그렇게 생각보다 주가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대표적인 M7 기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네. 영업이익률 측면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올해 조금 관심도는 생각보다 높진 않았습니다만 내년을 좀 생각하실 때는 그 관심도를 한 번쯤 높여보실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그 보시면 한 세 가지 기업이 교집합이네요. 마이크론하고 엠너빈하고 일라일리. 네, 맞습니다. 네.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도 내년에는 좀 물론 올해도 주가가 좋았고 아직은 흔히 얘기하는 비만 치료제 이런 것 때문에 관심이 높기는 하신데 어쨌거나 미국의 제약 바이오 자체도 관심도를 좀 높이실 필요도 있고 특히 신약 개발 회사라든가 이런 쪽들 그리고 잘 아시는 뭐 의료기기 기업들 이런 쪽들은 상대적으로 미국에서도 유망하게 꼽을 수 있는 대표적인 미국의 조금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이기도 합니다. 꼭 IT만이 아니라도 저런 기업들도 매출 증가율과 영업이익률 이런 쪽들이 상당히 높다는 측면들을 조금 바라보실 수 있는 데이터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이제 영업이익률을 네. 좀 보는 게 좋고 하드웨어 쪽 성격의 기업들은 매출 증가율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기업을 그럼 우리 투자자분들은 선택을 할 때
여기 지금 나열된 10개씩의 기업들을 쭉 보여주셨잖아요. 네. 여기에서 교집합의 기업을 좀 봐야 되는지 아니면 상위권에 있는 기업들을 봐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봐야 돼요? 우선 교집합에 있는 기업들이 제일 좋긴 합니다. 네. 근데 좀 고민이 뭐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대표적인 교집합이죠. 그렇죠. 근데 이 기업은 이미 올해 주가가 많이 올라간 맞아요. 기업이기도 합니다. 물론 내년에 기대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올해보다 주가 수익률이 높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은 네. 꼭 데이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제 생각에는 여기서 올해 그렇게 막 주가가 아주 뛰어나게 오르지 않은 기업들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아까 보여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이었죠. 올해 주가 수익률이 아주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만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 영업이익률이 거의 최상위권에 있는 기업이라는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을 좀 갖고도 충분히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고 대신 여기 보이시는 엠너빈이라든가 AMD 이런 기업들도 상대적으로 올해 성과는 좋았긴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성과를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도를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IT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좀 IT 관련 없는 여기 업종들이라든가 기업들 예를 들면 직관적으로는 비자라든가 마스터카드가 실제로는 그렇게 IT냐라고 물어보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거를 활용할 수는 있는 그렇죠, 기업은 그렇죠. 맞습니다만 네. 그러면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B2C 기업이라면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생각. 그래서 저는 오히려 비자라든가 마스터카드와 같은 카드 회사들도 괜찮을 수 있다는 생각은 어느 정도 좀 보여드릴 수 있는 내용과 조금 시사점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생간을 읽어야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네. 그다음에 비자 마스터.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같은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하게 네.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매출 증가율 상위 쪽에 찍히는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보이시는 반도체 기업들이 당연히 많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한미반도체,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이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매출 증가율 상위권으로 꼽을 수 있는 대표적인 대형주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위에 또 보시면 우리나라도 여기 보이시는 알테오젠이라든가 여기 보이시는 로보티즈와 같은 흔히 얘기하는 그 제약바이오의 가장 조금 앞선 선두주자의 기업과 그리고 대표적인 로봇 관련주가 여기 또 매출 증가율 상위 기업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네. 하이브라든가 이런 쪽들은 기저효과가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항공우주라든가 이런 쪽들이 약간 기존에 있기도 했었지만 새롭게 조금 계속적으로 편입이 되고 있다는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이익 증가율 상위 쪽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여전히 여기에 들어가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매출 증가율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근데 보이시는 뭐 알테오젠이라든가 리가캠바이오 그리고 이런 쪽들은 여전히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은 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오히려 두산이라든가 두산 에너빌러티와 같은 약간 두산 관련주들이 여기 조금 이익 증가율이 그러네요. 가장 높게 꼽힌다는 특징들을 좀 갖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이즈가 조금 생각보다는 크지 않기 때문에 순이익 사이즈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걸 듣고 굉장히 큰 폭의 증가율을 갖고 있긴 하겠습니다만 한번 좀 보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제일 위에 보시면 오히려 압도적이에요. S-오일이라든가 오. 현대제철 이런 쪽들의 현대제철? 순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게 찍히기도 합니다. 물론 저것도 약간 기저예요? 기저가 좀 강한 제가. 편이기는 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내년에 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은 쪽의 섹터는 당연히 반도체겠죠. 네. 근데 반도체 말고 기저효과 때문에 소재 산업들이 굉장히 증가율이 높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구조조정이라는 이슈 여러 가지 이슈를 갖고는 있습니다만 만약에 실제로 진짜 구조조정을 하고 그게 어느 정도 가시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저 순이익 증가율이 높아지는 건 굉장히 순식간일 수도 있는 게 또 소재 기업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내년 뭐 중국 쪽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갖고 계신다라고 하게 네. 되면 물론 뭐 IT와 뭐 제약바이오 이런 쪽들이 가장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의외로 한국은 또 소재 산업들이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제일 끝으로 오시게 되면 영업이익률 우리나라 상위 기업들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약간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컨셉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을 한 번쯤 참고해서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영업이익률이 높은 쪽들이 너무 잘하시는 우리나라 여기 보이시는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반도체 이런 쪽들이 여기에서 가장 주력주의 종목들이 되기도 하고 알테오젠이라든가 니노공업이라든가 파마 리서치 이런 기업들도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높은 대형 기업들이기도 합니다. 약간 우리나라는 좀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는 없어서 영업이익률에 대한 신뢰성을 아주 그렇게 높게 보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좀 참고해서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기업들을 좀 선정해 볼 수 있다 정도로 아이디어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KTNG가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좋네요. 네, 매당도 굉장히 저렇게 좋죠. 좋은데 영업이익률 좋고. 지금 이제 기업들을 보면은 이제 사실 최근에 우리가 이제 SOE 같은 경우는 윤재상 위원님과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이전에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우리 이재만 실장님이 내년도 시장에 있어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섹터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섹터 중에서 철강을 꼽으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은 화학, 철강 네. 이쪽 투자 많이 안 해보셨을 거란 아, 말이에요. 그게 당연히 지금 많이 안 해보시는 게 네. 맞겠죠. 그런 섹터나 그런 업종들이 흔히 얘기하는 주도 업종도 아니었고 그렇죠. 관심을 두실 만한 업종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한 번쯤 너무 소외돼 있고 한 번쯤 극단으로 밀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기업들 또는 그 업종이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냐라는 네. 건 결국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단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을 할 만큼 안 좋아졌다는 뜻 자체가 네. 주가는 어느 정도 저점 바닥 부근일 수도 있고 그게 흔히 얘기하는 구조조정이 만들어낼 수 있는 또 다른 포인트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저효과는 무시하기 어렵다라는 그 얘기를 좀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은 의외로 소재 쪽들, 그러니까 철강, 화학 이런 쪽들에게도 기회가 좀 주어질 수 있는 시기가 내년쯤에는 충분히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해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영업이익률, 네. 소프트웨어, 뭐 하드웨어 쪽은 약간 매출 증가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게 데이터가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라고 칭할 만큼의 그런 기업들이 전체 비중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많지 않은 편이라서 네네. 조금 측정하기가 우리나라는 어렵고요. 그러네요. 기본적으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매출 증가율을 그래서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매출 증가. 네, 대부분 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다 하드웨어 제품들에 조금 더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매출 증가율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네. 매출 증가율만큼 우리나라도 그래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게 저 보이시는 끝에 보이시는 영업이익률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영업이익률이 이게 등락이 굉장히 심한 편이죠. 왜냐하면 글로벌 경기에 영업이익률이 거의 다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한 해 좋아졌다가 한 해 나빠졌다가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을 어느 정도 줘야 되는 거에 대한 안정성이 조금 낮은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중치를 만약에 매출과 영업이익률을 둔다면 어디에 뭐 몇 대 몇 이런 거 혹시 있나요? 결국 저는 그냥 한국 기업들을 바라볼 때는 매출 증가율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매출 증가. 영업이익률에 가중치가 없다 전혀 이런 거는 네네. 아닌데 영업이익률은 변동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조금 쉽게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려울 것 네. 같아서 조금 한국 기업들에게만 조금 더 가중치를 준다, 부여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은 조금 더 매출 증가율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매출 증가 상위 기업 가운데서 물론 전년도에 너무나 매출이 네. 안 좋았어가지고 기저효과가 나타난 기업도 있겠지만 그게 뭐가 됐든 결국 주가에는 그게 기저든 아니면 그냥 절대적으로 올라간 것이든 이런 증가세가 확연히 드러난 기업들에 있어서 향후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전망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증가율이 높다는 것 자체가 네. 중요한 거지. 그게 무슨 기저효과가 아. 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과거는 그냥 그때 과거의 주가가 이미 다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덜 오른 종목을 찾아보는 게 음.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뭐 기저효과 늘상 작동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자 실장 이번 주가 상당히 좀 중요한 주에 접어드는데 그쵸. 왜냐하면 우리 국장으로 시계를 좀 돌려보면 달러 환율이 지금 1,481원, 네. BDS크 보면 1,500원 선에서 은행감의 객장이 딱 붙어 있거든요. 4월 8일 날, 그러니까 해방의 날이 1,486원 종가 기준으로 그때보다 한 4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자칫하면 환율은 연고점 터치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네. 근데 SK하이닉스가 투자 경고 해제 이슈도 좀 네. 있고, 24일? 네, 그게 하나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기대도 있는데, 청취적으로 이번 주는 기회 요인 하나, 리스크 요인 하나를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미 리스크 요인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환율인 거죠. 결과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
외국인이 그래도 이렇게까지 지수가 올랐는데 연간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이 순매도를 했다는 것도 굉장히 의아한 부분. 이런 그러니까요. 것들이 한국 시장을 바라볼 때 항상 리스크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반대편의 기대 요인은 결과적으로 지금보다 원달러 환율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생각. 네.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나라가 너무 수출 경기도 그러니까 내수 경기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수출 경기도 좋은 편이고 올해보다는 내년 성장률이 일반적으로 수출의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또 높아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환율이 단순하게 지금보다 그 수준을 넘어서 1,500원까지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 명목 환율 자체가 1,500원을 넘어갈 거냐에 대한 생각은 여기서부터는 조금 환율이 오히려 조금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미 연준이라든가 미국 정부의 재정 지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아지고 있어서 달러가 약세로 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거보다 우리나라 원화의 강세 속도가 이전보다는 좀 속도가 좀 느리겠죠. 느리긴 하겠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래도 환율이 조금 더 원달러 환율이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즉 달러 대비 원화가 강세로 가는 현상들은 조금 연말 연초에는 어느 정도 가시성 있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국내는 매출이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반도체, 전자닉스는 또 원화가 약세면 또 매출에 대한 또 기대도 높아져서 예,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그 반도체를 보는 가격이라는 게 있어서 실제로 보게 되면 환의 영향 자체를 더 많이 받는 거 약간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들이 더 영향을 많이 받고요. 반도체나 이런 쪽들은 조금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건 아닌데 그 영향력 자체가 아주 크게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 같은 때는 그냥 반도체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이번 주 포함해서 이제 우리 이재만 시장님을 만날 수 있는 날은 한 번 더 네. 남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과연 어떤 또 전략을 제시해 주실지가 궁금한데요. 2026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 또 제시해 주셨던 그 아이디어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내년도 시장에서 수익을 많이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하나증권 이재만 실장 함께했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